지난 2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년 전략 수립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투자전략부를 맡고 있는 김상훈입니다. 앞으로 남은 1시간 동안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덜 익숙한 자산들을 보실 것 같아요. 크레딧과 대체 투자. 이 두 가지 항목은 물론 여러분들이 좀 덜 익숙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년 투자 자산 전략을 짜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국내외 크레딧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국내는 과거에서 얻은 힌트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드릴 것이고요. 해외는 통화정책 정상화 속에서 기회를 찾는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표 보시면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국내 크레딧 시장 전망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의 컨텐츠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과거에서 얻은 힌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과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2022년도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담아본 것이고요. 사실 그 다음은 전체적으로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한 3가지, 4가지 정도의 주제로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내 시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사실 올해 초에 가장 궁금했던 점 그리고 가장 걱정했었던 점이 무엇일까요? 아마 정상화의 부작용이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중에 가장 크게 걱정했던 것들이 바로 국채금리의 상승입니다. 근데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영향이 지난 2개월 동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생각보다 무섭고 빠르게 다가온 정상화의 부작용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를 빌어 내년에 어떤 모습들이 보일지를 한번 구현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2가지 긍정과 부정적인 요소들의 시속 게임일 것 같아요. 먼저 기업들의 완전적인 펀더멘탈과 그리고 과거 사례들을 뒤에서 보실 텐데 이들에서 얻을 수 있는 공통점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는 그 이후부터는 크레딧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빌어 생각해 보면 1분기와 4분기 정도에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조금 생길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건 앞서 들으셨지만 기준금리는 내년에도 2번 정도 추가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지원 조치들의 다양한 것들이 대부분 상반기에 완전한 종료에 이를 것으로 보여요. 수급 측면에서도 크레딧 시장의 대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사채 발행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2분기와 3분기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기 때문에 1분기 강세 이후에 2분기 이후부터는 약세에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지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과거에서 얻은 힌트입니다. 먼저 기준금리의 인상은 이미 지난 8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게 처음은 아니죠. 지난 20년 동안 총 3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기가 있었습니다. 그 3번 정도의 인상기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통점은 크게 2가지였어요. 요걸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리는 뭐 1년물도 있고 3년물도 있고 10년물도 있고 20년물도 있습니다. 근데 각각 반응하는 요소들이 조금씩 달라요. 뭐 예를 들면 3년 이하 중단기물 같은 경우엔 소위 통화정책, 즉 기준금리의 인상 인하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반면 10년물 이상, 즉 장기금리들은 경제의 성장에 따라 훨씬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첫 번째 공통점은 뭐였냐면 통화정책의 정상화 이전에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들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장기금리의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장단기 스프레드라고 이야기하는 이 둘 간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게 되죠.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었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 통화당국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즉, 곧 기준금리 올릴 거예요 라는 시그널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3년물 이하의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즉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특징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요. 실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는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높은 크레딧 금리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크레딧 쪽으로 자금이 조금씩 쏠리는 모습들이 두 번째 공통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다시 보시면 지금 보시는 차트 중에 오른쪽 차트인데요. 이건 국고 3년 금리와 방금 설명드렸던 장단기 스프레드, 그리고 회색이랑 그 약한 옅은 파란색의 막대 그래프는 크레딧 시장의 스프레드를 이야기합니다. 크레딧 스프레드라는 건 일반적으로 무위험 채권, 즉 국고채 대비해서 회사채 금리의 그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기준금리 인상 전부터 두 번째 정도 인상까지 빠른 속도로 스프레드가 확대됐다가 그 이후부터는 기준금리 인상과는 무관하게 크레딧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죠. 이는 비단 2005년, 7년뿐만 아니라 10년, 11년 그리고 17년, 18년도에도 비슷하게 반복됐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통화 당국이 그러면 통화 정책을 왜 정상화하냐? 그리고 언제쯤 하느냐?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분명히 이 정상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금리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아마 문자 받으셨을 거예요. 기존에 대출을 받으시고 있으신 분들은 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것들, 뭐 지난 7, 8년하고는 완전 다른 모습이죠. 이러다 보니까 내년에 갚아야 되는 이자도 조금씩 올라가고 뭔가 걱정이 될 텐데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이걸 선택하는 통화당국 입장에선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하나입니다. 뭐냐면 경제 주체들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되겠죠.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했다라는 건 경제 주체들의 체력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실제 기준금리의 인상을 시작했었던 시점, 우리는 오늘 가계보다는 기업에 한번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기업의 펀더멘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익숙한 6개 기업들이 당시에 어떤 펀더멘탈의 흐름을 보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수익성부터 보시겠는데요. 맨 왼쪽 차트는 6개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추이입니다. 카드 사태 아시죠? 2002년, 2003년도까지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줬었던 부정적인 이슈였는데 그 이슈 이후부터 기업들의 수익성은 빠른 속도로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기업들의 고간이 쌓이기 시작하죠. 가운데 보시면 저희 크레딧 쪽에서 제일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뎁투 에비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산식도 그대로 가운데에 나와 있는데 총 차입금을 에비타로 나눠준 겁니다. 즉 1년 동안 버는 돈으로 차입금을 몇 년 동안 갚아낼 수 있니라는 뜻인 거죠. 이 지표들은 당연히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크레딧 펀더멘탈이 개선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6개 기업들의 당시 상황들을 보면 2004년도에 물론 포스코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의 수준은 4년부터 2007년까지 개선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제가 아까 대출 이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마 이자 보상 비율일 거예요. 이 이자 보상 비율의 산식은 방금 말씀드렸던 뎁투 에비타랑은 약간 거꾸로입니다. 에비타가 분자에 있고 분모에는 이자 비용이 있죠. 즉 이자 비용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니라는 것이고 이 숫자는 크면 클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차트 맨 오른쪽 보시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어떤가요?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통화당국이 통화정책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의 환경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당연히 아까 설명드렸던 각 기업들의 크레딧 스프레드는 빠른 속도로 축소됐습니다. 왜?
그 이전부터 어느 정도 높아진 레벨과 방금 말씀드렸던 안정적인 펀더멘탈에 투자자들의 손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크레딧 스프레드는 2006년까지 빠른 속도로 축소됐고 역대 최저 수준의 스프레드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펀더멘탈이 개선이 되니까 이들을 판단하는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도 개선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가운데 그래프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상하향 배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상향 개수와 하향 개수를 나눠준 겁니다. 보시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 배율이 계속 올라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기업들의 발행도 좀 주춤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환경은 우리가 걱정하는 지금보다는 훨씬 좋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시계를 현재로 한번 돌려볼게요. 2021년 상반기입니다. 앞에서 지난 2시간 동안 맨 앞에 매크로에서도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사이클도 많으실 텐데 크레딧 시장에서도 크레딧 사이클이라는 걸 확인합니다. 크레딧 사이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개의 분면으로 구분을 해요. 간단하게 구분을 하는데 우선 X축에는 그로스,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Y축에는 이제 레버리지, 그러니까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뎁 투 에비타 비율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어디에 꽂혀 있느냐에 따라서 담는 의미가 조금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익스펜션부터 설명을 드리면 확장 국면입니다. 확장 국면은 뭔가 성장도 일어나고 레버리지도 급격하게 확대되는 국면이죠. 그리고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샥이 오거나 크라이시스를 맞이하면 다운턴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다운턴으로 내려가게 되면 일부 기업들은 망하기도 하고 일부 기업들은 조금 레버리지를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윗단에 있는 리페어 국면입니다. 그러다가 기업들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면 리커버리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크레딧 시장에서 에쿼리 시장, 주식 시장에서는 당연히 익스펜션이 가장 흥미로운 가장 좋은 국면이 되겠지만 사실 크레딧 측면에서는 리커버리 국면이 가장 좋은 국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어느 국면에 있을까요? 발행사 380개를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면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는 리커버리와 익스펜션 그 사이의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이 되면 어떨까요?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는 단기 재무 융통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기업들이 돈을 쓰지 않고 미를 대비했었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이 재무 융통성이 빠르게 올라와서 이미 1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도래하는 1년 동안의 차입금을 현금으로 다 갚아도 돈이 남는다라는 거죠. 물론 앞으로 KPX라든가 다양한 투자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왼쪽에 보시는 크레딧 사이클은 내년 즈음이 되면 오히려 리커버리가 더 깊어지는 국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산업의 펀더멘탈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신용도의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맨 왼쪽 그래프는 추정치를 발표하는 업체들의 업종별 구성입니다. 연초 대비해서 내년에 대한 추정치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고맙게도 운송, 철강, 소재, 그리고 정유화학 이렇게 크레딧 시장에서 발행이 상당히 많은 업종 중심으로 영업이익 추정치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 크레딧 시장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마음을 줄 수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화학이나 정유, 음식료, 철강 이런 업종들의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곡간, 즉 영업이익의 레벨이 내년에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수익성 자체도 개선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신용도의 흐름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요.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금리의 인상기 3번 모두 다 보시면 2005년, 7년, 그리고 10년, 11년, 그리고 17년, 18년 모두 다 신용도의 흐름은 다 긍정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초입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 근거는 오른쪽 차트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건 10월 기준으로 시형평가 3사가 액션을 한 것들을 종합해 본 겁니다. 당연히 등급은 상향이 하향보다 많았고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가운데입니다. 아웃룩, 즉 전망이죠. 앞으로
파지티브한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평가한 액션이 부정적으로 가겠다라고 평가한 액션의 6배가 넘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최소한 내년 상반기 좀 길면 1년 정도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이제 과거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크레딧 상황을 평가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과거를 빌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조금 마음이 놓이시나요? 어쨌든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기준금리가 한 최초보다 3번 정도 올라가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금리 레벨 자체도 상당히 올라와 있으면서 크레딧 시장에 약간의 안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섹터별로 내년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장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이슈를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회사채, 그리고 두 번째는 여전채, 세 번째는 은행채와 공사채를 통틀어 초우량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채입니다. 회사채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뭘까요? 당연히 발행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2018년도부터 회사채 시장은 순발행이 10조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발행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국면이 바뀌었죠. 저금리를 활용해서 했지만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와 같이 발행이 줄어들까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지금 현재 시점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선발행입니다. 당연히 금리가 더 이만큼 올라가기 전에 빨리 땡겨서 발행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 발행의 선발행 이슈는 아마 내년 1분기 정도에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3번의 시기에도 똑같이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해 보니 일반적으로 선발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발행이 상당히 좀 전에 일어났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분기가 지나면 그 전체적인 발행의 부분들은 조금 방향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사실 2018년 이전과 이후를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기업, 그룹들은 아마 그 이전에 KPX에 집중했을 겁니다. 즉 본인이 하고 있었던 일들의 확장. 근데 2018년, 19년에 들어서면서 4차 산업혁명이니 이런 것들을 이야기 나누면서 신성장 동력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KPX보다는 다른 기업에 대한 M&A에 더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KPX의 증가보다는 지분 투자의 증가가 조금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뎨파이낸싱, 회사채보단 에쿼리 파이낸싱, 즉 주식 발행이 조금 더 집중돼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대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발행이 좀 많을 수 있겠지만 하반기부터는 회사채 발행이 좀 줄어들 것으로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그룹별 발행일 텐데요. 한번 10대 그룹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반응이 있을지를 한번 추정해 봤어요. 추정 방법은 좀 간단하게 했습니다. 내년에 돌아오는 만기와 투자 계획들을 썸을 하고, 그리고 올해 발행했던 순발행을 선발행이라고 인식하고 좀 빼줬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 벌어들일 수 있는 에비타와 한번 비교해서 더 오버해서 발행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추정했는데, 물론 지난 2년,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20년 정도까지는 SK그룹이 순발행을 주도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최근 발행이 늘어나고 있는 LG그룹과 롯데그룹의 발행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발행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카드 캐피탈사들로 대표되는 여전채 시장입니다. 부정과 긍정 사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부정적인 이슈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여전업은 비즈니스상 돈을 빌려주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엔 당연히 부정적인 이슈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와 더불어 내년엔 2가지 정도의 이슈가 더해집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이후에 시장에서 사라진 신용을 정부가 제공해 주면서 대부분의 금융 지원 조치들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지원 조치들은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대부분 완전히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대부분의 금융사들의 자산 건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연체율과 고정이하, 즉 NPL 비율은 역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 조치들이 종료되는 시점, 내년 3월 정도가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 숫자들이 조금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내년 첫 번째에 대한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ELS, DLS 잘 아시죠? 사실 액거리 링크드 세큐리티지만 사실 ELS를 증권사에서 발행을 하면 거의 3분의 2 정도를 채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여전체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여전체 파생결합증권의 편입 한도가 내년에 두 번째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수 주체가 조금 줄어든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프라이싱을 해보면 오른쪽 테이블 하단에도 있습니다만 내년엔 3조, 내후년엔 4조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발행 잔액이 190조이기 때문에 별로 큰 의미는 아니겠거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매수 주체가 줄어든다라는 건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좀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슈로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은 시장 가격에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상 보더라도 그 평균 대비해서 상당히 스프레드는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유지가 되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금리 인상 시기, 즉 11월 말쯤이 지나가게 되면 오히려 여전체는 매력적인 구간으로 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초우량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최근에 대출 규제 관련돼서 조금 완화되고는 있습니다만 대출 규제의 스탠스는 아마 내년에도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레버리징이 딜 레버리징으로 조금 전환되는 구간일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의 은행채 발행은 좀 줄어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까지 현 정부의 정책은 확장 재정 정책입니다. 계속해서 공사채 발행을 더 야기할 수 있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공사채 발행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둘 간의 수급의 변화는 결국 우리의 투자 우선순위를 바꿀 것이고요. 은행채와 공사채 간의 둘 간의 스프레드 갭은 축소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국내 크레딧 시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워낙 스프레드의 레벨이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고 매수 주체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11월 중후반, 그러니까 금통위가 있기 전까지 크레딧의 강세를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11월 말에 금통위 때 금리를 올리고 그만큼 국채금리와 크레딧 스프레드도 확대가 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금리 수준을 크레딧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초에 수급도 지금보다 훨씬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분기에 강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3월, 그러니까 은행의 일부 몇몇 지원 조치들 또는 규제 완화 조치들의 종료들이 2분기 초 또는 1분기 말에 시작될 가능성이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2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약세에 좀 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은 섹터별로는 은행채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AA급 회사채가 안정성을 더 제공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앞서 주식시장에서도 들어보셨지만 산업재와 경기 민감 업체들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해외, 특히 미국 크레딧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들으셨다시피 미국의 통화 정책은 우리나라보다는 늦지만 훨씬 더 파급 효과가 더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깊어질 텐데요. 여기에 크레딧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상반기에는 유가의 영향이 상당히 많은 하이힐드가 지금 현재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크레딧 전반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전체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스프레드는 좀 확대 추세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를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해외 크레딧도 한번 펀더멘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신용등급과 그리고 기업들의 뎁트 에비타와 다양한 지표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크레딧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섹터로 이야기를 합니다. 트리플 B급 이상의 IG, 즉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투자 등급 구군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더블 B급 이하, 즉 좀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하이힐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전반적으로 신용등급의 흐름은 상향 우위에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무디스에서 매 분기마다 제공하고 있는 업종별로 전망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대부분 작년 또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던 것들이 대부분 녹색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디스에서는 앞으로의 업종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 레이팅 드리프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등급의 상향 추세가 과거 10년 내 최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등급 상향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의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과 가운데 그래프는 말씀드린 IG와 하이힐드 업체들의 레버리지랑 이자 보상 배율인데요. 모두 다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개선되는 추세로 다 전환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특히나 맨 오른쪽에 미국 하이힐드 업체들의 기업 부도율인데요. 과거 10년 역사상 최저 수준을 내년 2월 달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무디스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름 이후부터는 부도율이 살짝 고개를 들겠지만 1.39% 정도의 부도율은 우리가 구경하기 어려웠던 부도율이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통화정책 정상화가 연말부터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해외 크레딧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G 시장입니다. IG 시장 당연히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갈 때 미국의 크레딧 스프레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의 다양한 지표들을 한번 회귀 분석으로 돌려봤더니 왼쪽 차트 같은 게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크레딧 스프레드는 오히려 축소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절대 금리의 매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크레딧의 국채 대비 높은 금리를 계속 사줘야만 하는 투자군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인데요. 국채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하반기에 예상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상반기에는 장기 금리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투자 등급은 물론 스프레드가 크게 축소되진 않겠지만 높아진 어떤 레벨을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캐리의 대상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힐드는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유가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죠. 에너지 업종이 전체 업종 중에 한 1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하우스에서는 내년 1분기를 유가의 꼭지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게 되는 하이힐드는 상반기에 상당히 안정적인, 그러니까 IG 대비해서는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이힐드 상반기까지 작년부터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데요. 그 퍼포먼스가 좋았던 근본적인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낮은 금리에 그만큼 하이힐드를 선호했던 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하이힐드의 신규 발행 물건인데요. 예년 대비해서 거의 한 1.5배에서 2배가량 발행이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이힐드에서 가장 그러면 반대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럼 만기에 대응할 수 있느냐입니다. 실제 작년까지만 해도 2022년에 만기 도래액은 21년에 거의 약 2배 정도, 1.8배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컸었는데요. 실제 올해 10월 정도가 됐을 때 보니까 2022년도의 만기는 올해 대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밖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상반기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들은 줄어들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반기 하이힐드의 크레딧 스프레드는 축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일드든 IG든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들은 여전히 남아있기는 해요. 다만 최근에 약간 스프레드가 올라오는 모습들은 오히려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좀 해소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상반기 하일드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 업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시간 관계상 각 업종들에 대한 특징 정도만 언급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업종 하고 생각하면 크게 두 가지 업종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유가를 필두로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에너지 업종이 되지 않을까요? 더욱이나 ESG의 어떤 기조 때문에 KPX에 대한 확장 기조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는 좀 줄고 캐시플로우는 확대가 되고 있는 국면, 결국 에너지 업체들에 대한 크레딧 펀더멘탈은 개선되는 추세만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들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높게 가져가는 게 내년에 가장 중요한 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종은 단연 은행이 되겠죠. 저희 하우스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테이퍼링이 종료가 되고 내년 12월 정도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의 최대 수혜 업종은 단연 은행일 것입니다. 더욱이나 계속해서 대손 비용의 환입 때문에 긍정적이었던 올해에 반해 내년에는 이 환입 비용이 좀 줄어들 것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는데요. 이를 보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준금리 인상 덕분에 올라갈 수 있는 NIM 덕분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결론만 언급드리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크레딧은 상반기에 하일드 계속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투자 등급이 상대적으로는 좀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 대한 그 듀레이션을 급격하게 늘린다기보다는 조금 관리하면서 일부 업종에 대한 픽업으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국내와 해외 전체적인 크레딧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국내와 해외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좀 지겨우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잘 정리를 해서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지금 저희 유튜브 창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자료를 보시면서 남겨져 있는 전화를 통해서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